찾아보자고요. 혹시 교재 없으세요? 교재 없으세요? 한 권? 네. 자, 우리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거. 자, 메르카 단계에 마이너스 갖고 있는 건 뭐라고요? 이게 CO라고 했어요. 자, 메르카 단계와 플러스를 갖고 있는 거. 시스테 아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뭐가 더 많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우리 모발에 더 많은 건 마이너스가 더 많다 그랬어요. 알칼리 상태가 되면 모발은 마이너스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발이 마이너스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연화를 본다, 펌을 한다라고 보셔야 됐어요. 그러면 치유가 마이너스고 모발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생긴다?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치유는 파마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열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열 처리를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줬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환원제의 양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치유는 원래 산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제도 많이 들어가요. 알칼리제와 산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파마도 빨리 안 걸리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컬 테스트를 10분에 있다가 보고 파마 시간도 훨씬 오래 놔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쓰는 실테아민 펌제는 플러스 마이너스다 보니까 여기에는 친화력이 생긴다. 자, 실테아민이 파마가 빨리 걸리는 이유, 연화가 빨리 되는 이유는 분자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친화력 때문에 빨리 컬이 나오고 하는 효과가 빨리 들어간다고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컬 테스트를 10분 있다가 풀어보는 게 아니라 파마 와인딩 하다가도 중간에 풀어서 릿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파마도 쉽게 걸리고 빨리 걸리고 잘 걸리게 되기 때문에 기본 펌제는 실테아민으로 거의 다 바뀌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환원제도 좀 적게 들어가도 돼요. 치유보다 훨씬 적게 넣어도 쉽게 환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얘들은 알칼리제이기 때문에 알칼리제도 적게 들어가도 된다. 알칼리제와 환원제가 적게 들어가도 컬은 더 빨리 나오고 쉽게 나오다 보니까 기본 펌제가 치유해서 실테아민으로 거의 다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실테아민이 이렇게 모발에 들어오면 아무리 헹궈도 모발에서 빠지지 않고 잔류한다. 손에 냄새가 나는, 펌제를 맨손으로 만졌을 때 손에서 계속 펌제가 안 빠지고 냄새가 나는 이유, 손을 박박 씻어도, 아니 비누로 씻어도 냄새는 안 빠진다. 이게 모발에 흡착하는 이유예요. 손에도 마찬가지예요. 쌤들이 손에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장갑 끼시는데 여기가 울긋불긋하고 간지럽고 막 따끔따끔 그릴 때 있죠. 여기 뭐냐면 파마 와인딩하고 밴드 치고 하다 보면 펌제가 튀어요. 펌제가 튀어서 손에 묻습니다. 자, 씻을 때 물로만 씻죠. 그러면 실테아민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그러면 여기에 아민독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간지럽고 빨갛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뺀다? 손으로 씻어도, 물로 씻어도, 비누로 씻어도 냄새는 빠지지 않는다. 실테아민은 잔류 계속한다. 자, 이렇게 모발에도 마찬가지고 손에도 마찬가지로 실테아민이 잔류할 때 얘들을 빼는 방법은 모발을 플러스로 만들면 된다. 그죠? 모발을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은 뭐다? 얘들은 산성으로서 제거되기 때문에 자, pH 밸런스 산성에서 헹구면 실테아민이 제거된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발에 실테아민을 뺄 때 산성으로 헹궈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샴푸실에 pH 밸런스가 한 병이 있어야 돼요. 자, 파마를 끝나고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으셔야 되냐면 펌제가 분명히 튀었죠. 그죠? 그러면 pH 밸런스 손에 뿌리세요. 뿌리시고 한번 비비고 물로 헹구시면 실테아민이 잘 빠져나간다. 그러면 간지럽거나 울긋불긋해지는 게 많이 덜해진다. 한 분이 그러셨어요. 여기가 밝게 딱지가 막 앉았어요. 이거 왜 이래요? 이러길래 이거 그거 중화독인데 이러니까 중화독이 아니래요. 왜냐면 그래서 그 펌제하고 파마하고 좀 덜렁이에요. 덜렁이. 그러니까 바쁘니까 하죠. 펌제가 많이 튀어요. 여기 긴 소매 아니고 반팔이죠. 그러면 여기에 많이 묻는다고요. 씻어도 안 빠져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pH 밸런스를 뿌리고 씻으라고 했더니 일주일만 지나도 여기가 꾸덕꾸덕하게 거의 다 나가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펌제 실테아민의 모발에 달라붙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치유는 원래 잔류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치오는 물로만 씻어도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잔류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로만 헹궈도 잘 빠지니까. 근데 모발을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니까 실태아민은 모발에서 제거가 되는데 이 치오는 안에 들어와서 잔류한다. 치오는 산성이 되면 모발의 등접점보다 더 산성으로 되면 pH 밸런스를 쓰면 치오는 안 빠지고 모발에 달라 붙기 시작한다. 자, 다른 말로 치오와 pH 밸런스, 산성은 상극이에요. 상극. 치오의 대부분이 연화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펌할 때 쓰는 연화제가 대부분이 치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태아민을 연화제로 만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연화가 끝나면 원래 물로만 헹군다. 그죠? 물로만 헹구니까 치오는 잘 빠져나가서 괜찮았는데 실태아민을 연화제로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물로만 헹구시는 거야. 그럼 실태아민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서 얘들은 연화제가 안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치오는 물로만 헹궈도 빠진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모발과학을 공부를 시작합니다. 연화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PPT와 pH와 산성 샴푸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모발의 알칼리에 의해서 팽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라고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치오를 사용하고 PPT와 pH와 산성 샴푸 모두 산성이다. 그죠? 얘들을 많이 쓰다 보면 치오가 잘 제거된다 안 된다? 제거되지 않는다. 얘들은 알칼리 상태에서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치오는 언제 빠진다? 알칼리에서 제거된다. 그래서 연화가 끝나고 나면 PPT, pH, 산성 샴푸 쓰지 마시라고. 그럼 뭘로 쓴다? 알칼리로 헹군다. 알칼리로 헹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환원제가 알칼리이기 때문에 이미 조제가 물로만 헹궈도 잘 빠진다. 일단 물로 한번 헹궈 주셔야 된다. 헹궈서 치오가 어느 정도 충분히 빠져나가고 나면 알칼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산성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산성 제품 중에 가장 쉽게 쓰실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뒤에 있는 컨디셔너 린스 트리트먼트라고. 그걸로 해서 트리트먼트를 하면 모발도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알칼리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의 방법이 맞습니다. 연화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 물로만 헹구고 컨디셔너만 하고 나와도 모발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 치오가 잘 제거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핵심이에요. 자, 치오인지 아민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두 번 다 헹군다. 알칼리로 헹구고 산성으로 헹구든 아니면 알칼리로 헹구기에 모발이 손상이 많이 돼서 부담스러우면 산성으로 먼저 헹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헹군다? 알칼리 헹굼도 꼭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해봐요. 연화가 끝나고 나면 원장님 알칼리 헹굼만 한번 해줘도 모발의 상태는 많이 좋아진다. 이해되시죠? 그죠? 연화 끝나고 나면 알칼리를 꼭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자,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발의 구조를 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얘기해 갈게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홈케어 판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손상된 모발은 시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게까지 돼야 된다고요? 전판이 잘 이루어져서 그분이 홈케어 관리를 잘 하셔야만 손상된 머리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홈케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모발 위쪽의 모관부와 모발 안쪽에, 피부 안쪽에 모근부로 나누게 돼요. 그죠? 자, 여기 피지선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지가 나오고요. 땀샘에서 나오는 땀이 만나면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피지막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 피지막이 만들어져요. 피지막이 하는 역할은요, 피부와 모발의 윤기와 진정,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이 피지의 역할이에요. 피지막의 역할이에요. 그죠? 얘들이 나와서 세수를 하고 나면, 머리를 감고 나면 피지가 딱 씻겨 나간다. 그죠? 그러면 피부가 거칠고, 별로 좋지 않아요. 이때 피지가 빨리 나와서 피부를 감싸주고, 얘들이 모발을 타고 나오면서 윤기를 주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지의 성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씻어주지 않고 하다 보면 머리는 어떻게 된다? 떡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피지가 분비량이 너무 많고 쌓이면 머리가 떡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샴푸예요. 그죠? 첫 번째가 샴푸입니다. 그래서 홈케어에서 가장 제일 1번 요소가 뭐냐면 샴푸라고 봐야 돼요. 자, 이 샴푸를 할 때 샴푸의 목적은, 자, 다시 샴푸의 목적은 모발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다, 아니면 두피에 묻어있는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피지 제거가 목적이에요. 먼저 목적이에요. 그래서 샴푸를 할 때는 모발에 과도하게 비비거나 물리력을 주면서 모발의 이물질을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피를 자극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물로 헹궈주고 나면 샴푸를 모발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발라서 거품을 충분히 내셔야 된다. 근데 피지량이 많은 사람은, 피지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은 한 번으로 거품이 많이 안 나요. 그러면 샴푸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먼저 한번 헹궈내고 다시 한 번 더 해야 풍성하게 거품이 난다. 그죠? 그리고 손톱 끝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손톱으로 하면 너무 세게 자극을 준다. 그죠? 손끝으로 두피를 문지르고 충분히 피지가 빠질 수 있게끔 마사지를 해주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발 쪽은 충분히 난 거품을 묻혀서 그냥 손상해버리면 조물조물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물질은 제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샴푸를 권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맞춰야 될 건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두피 타입에 맞춰서 샴푸를 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피 타입 첫 번째, 피지의 분비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두피를 무슨 두피라 그래요? 건성이라 그런다. 그죠? 피부랑 두피랑 똑같죠. 그죠? 두 번째, 자, 피지의 분비량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지성이라 그래요. 자, 세 번째, 비듬이 생긴다. 그죠? 비듬 두피, 비듬이 있으신 두피. 네 번째, 탈모가 생기는 두피. 크게 두피 타입을 나누면 이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손님한테 샴푸를 권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손님의 두피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아니면 비듬이 있으신지 탈모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합당한 샴푸를 권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건성은 세정력이 강한 쪽이 아니라 피지가 분비량이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정력이 좀 약하면서 수분을 보습해 줄 수 있는 쪽의 샴푸 타입이에요. 지성은 어때요? 너무 분비량이 많다 보니까 얘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세정력이 센 위주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비듬은 어떠냐면, 자, 비듬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듬균에 의한 타입. 자, 모발 표피층에 비듬균이 박테리아가 번식을 해서 많이 이상균이 생기면 이 표피에서 유극층에서 표피층까지 이렇게 세포가 자라서 위쪽으로 자라 올라온다. 그죠? 이 주기가 14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바깥쪽까지 올라와 있는 이 각질이 붙어 있다가 탈락되는 데를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듬균이 생기면 이렇게 독자적으로 생겨있던 세포들이 이렇게 커지게 큰 박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자라 올라와서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비듬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비듬 샴푸를 한 번, 두 번 사용하면 이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최소한 14일은 사용해야 여기서부터 이 비듬균을 억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14일 동안 탈락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 한두 번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탈모 타입에서 발모 쪽으로 가다 보면 탈모가 시작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탈모 샴푸만 권해주는 게 아니라 탈모 관리까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탈모가 시작되시는 분이랑 관리하게끔 탈모 샴푸를 권해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 쪽에 두피 클리닉을 권해주시고 샴푸도 전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자, 건성, 지성 두피 분들은 굳이 미용실에서 전파하는 걸 구매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큰 문제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제부터 우리 용어를 약간 바꾸자고요. 건성이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지성이 심해져요. 그러면 지성과 지루성
속성은 다르죠. 지성과 지루성은 지루성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뭔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성은 그냥 세정약 센 거 쓰면 되지만 지루성은 뭔가 특수한 샴푸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관리하거나 써야 될 것 같으면 뭐라고 적어 넣는다면요. 요 글자가 들어가요. 악성, 지루성 두피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관리까지 받아야 되겠다. 그죠? 지성이 좀 많이 심해져서요. 지루성까지 가셔서 너무 많이 번들거리고 머리가 쉽게 떡지면 냄새도 많이 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에 강한 지루성 샴푸를 쓰셔야 되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악성까지 되시고 나면 반드시 관리까지 받으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꼭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지성인분들한테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럼 건성은 뭐라고 권할까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건성이 심해지면 간단해요. 민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래서 민감성 두피를 가지고 계셔서 두피가 자주 가렵고 보습력이 없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민감성 샴푸를 쓰시고 여기에 맞는 트리트먼트를 꼭 사용해 주셔야 좋으실 겁니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비드는 분명히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탈모 샴푸를 권하고 탈모 관리를 권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탈모 전조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머리가 가늘어지고 주기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단기로 찍어보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고객님 오셨는데 머리가 탈모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진단 한번 받아보실래요? 하고 진단기 들이대시면 고객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해요. 뭔가를 검사를 받고 하는 게 즐겁고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저도 하면 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발은 항상 그 균형을, 우리 신체는 항상 유지시켜 가려는 그 상태를 유지시켜 가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모발은 몇 개 정도 있다? 우리 모발은 몇 가닥? 10만 가닥 정도 얘기를 하죠. 10만 개 정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탈모가 된다는 뜻은 모발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머리가 자꾸 빠져나가고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카락의 숫자가 원래는 10만 개였는데 9만 5천 개, 9만 개, 8만 5천 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체는 그 모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발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머리에서는 못 만들어내. 그럼 어디서 만들어낼까? 수염을 더 만들어내요. 남성 호르몬이 이 위쪽에서 탈모를 일으키지만 밑에 쪽으로는 발모를 시키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털도 많고 신체에 털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탈모가 되기 시작하면 그만큼의 필요한 모를 수염으로 만들어내고 채모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탈모가 전조 증상이 조금 있는데 접근해 가시는 방법 중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요즘 수염이 빨리 자라거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라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100%. 이게 분명히.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속눈썹, 긴 눈썹 보셨어요? 속눈썹이 길어지는 거. 젊은 사람 없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나이가 있으면 눈썹이 길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눈썹이 왜 길어지기 시작할까요? 여기 머리가 빠지니까 딴 데서 머리가 더 길게 나고 오래 난다고요. 원래 눈썹이 한두 달 자라면 빠져야 되는데 위에 모발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썹을 더 길게 오래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긴 눈썹이 생기기 시작한다. 수염이 더 많이 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증상이다? 왜 이게 많이 난다? 머리가 빠지고 있어서 탈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증상이 생긴다라고 손님한테 설명하기가 접근해 들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탈모가 빠진 머리를 새로 나기는 어렵다. 그거 뽑아서 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일반 다른 샴푸보다 탈모 샴푸부터 지금부터 관리하시면서 천천히 맞추시고 시간 되시거나 여유 되실 때 모발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라고 설명해 가셔야 되지 오늘 손님한테 바로 탈모 진단기 들이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근해 봐가는 방식도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피 타입에 맞는 커분에 맞는 샴푸를 정확하게 권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권하는데
두피 타입 말고 샴푸를 권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모발 타입에 맞는 샴푸를 권해야 된다고요. 자, 모발의 손상도 생각해 볼까요? 금강모는 두피 타입에 맞춰서만 권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모발이 손상되면 문제는 달라지죠. 지성인데 손상된 머리, 이런 머리일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상 모발에는 어떤 샴푸를 권해주셔야 돼요? 손상 모발에 권하는 샴푸, 산성 샴푸죠. 그죠? 근데 자, 얼마 전까지만 우리가 산성 샴푸를 쓰셔야 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웬만한 샴푸 다 산성 샴푸예요. 알칼리 샴푸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산성 샴푸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산성 샴푸로만 권하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 염색을 한 모발이에요. 탈색 염색을 한 모발이에요. 어떤 샴푸? 컬러 유지력을 도움을 주는 컬러 샴푸가 따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웨이브를 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권하는 건요, 웨이브 유지력을 좋게 하고 웨이브 표현을 좋게 하는 니치 샴푸 이렇게 따로 나오죠. 웨이브 샴푸, 웨이브 전용인 니치 샴푸가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용성 모발이에요. 그러면 채워주는 게 주 목적인 단백질 샴푸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케어 샴푸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모발 타입에 따라서도 샴푸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샵에 있는 샴푸의 종류를 정확하게 먼저 다 파악을 해봐야 돼요. 두피 타입에 따른 샴푸의 분류와 모발 타입에 따른 분류를 먼저 나눠 놓으시고요. 이 손님한테 가장 적합한 샴푸 제제가 뭔지를 딱 찾으시고 그 길을 제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좋아요 써보세요가 아니라 손님의 두피 타입은 이렇게 되어서 이 샴푸를 쓰시고 샴푸 방법은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설명을 반드시 해주시면서 보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손상이 너무 심해서 케어 샴푸를 사용해야 돼요. 단백질 샴푸, 케어 샴푸를 사용해야 되는데 모발은 지성이 너무 센 두피입니다. 이럴 때 샴푸를 권하다 보면 여기에 권하면 모발이 난리가 나요. 여기에 맞춰서 권하면 두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이럴 때 어떻게 권하셔야 돼요? 이럴 때 둘 다 권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발 타입에 맞춰서 쓰다가 두피가 안 좋으면 2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정도씩은 두피 타입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두 개를 같이 쓰더라도 먼저 물로 헹구고 난 다음에 손상된 부분에 케어 샴푸를 발라놓고요. 두피 쪽에만 얘들을 써서 거품을 내고 해야 모발의 손상을 피할 수 있겠죠. 더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집에서는 홈케어는 케어 샴푸만 써요. 두피는요, 미용실에 와서 관리하게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두피는 미용실에 와서 관리 받으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방법 제가 더 제시할게요. 자, 지성에 세정력이 강한 거 보통 알칼리 타입의 샴푸예요. 그죠? 지금 손상모에 쓸 건 산성 샴푸죠. 알칼리 샴푸는 음이온 계면을 상대로 세정력이 강하고 좋으나 세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손상된 모발에 과평균이 일어나고 모발의 유지를 못하게 하는 거고요. 산성 샴푸는 모발의 케어력은 좋으나 세정력이 떨어져서 피지를 세정을 제대로 못해서 두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발의 등전점을 보톡스로 만들어버려요. 보톡스라는 용어 아직 모르시죠? 모발의 등전점이 바뀐다는 설명 드렸죠? 이걸 알칼리로 등전을 바꿔버립니다. 모발의 등전점을 알칼리로 바꿔버립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실대아민을 이용해서 모발 자체의 등전점을 올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알칼리 상태까지 올려버려요. 그럼 알칼리 샴푸를 쓰죠? 모발의 등전점은 알칼리죠. 모발이 평균된다 안 된다? 세정은 제대로 되나? 모발은 손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방법. 그래서 두피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모발의 등전을 올려서 알칼리에 안정되게끔 만드시면 모발을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샴푸 권하는 건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권하는 게 샴푸입니다. 두 번째로 권하는 게 우리가 샴푸실에 가서 써야 되는 게 있죠. 샴푸 쓰고 나면 뭐를 쓴다? 샴푸 쓰고 난 다음에 쓰는 거 두 번째. 린스 써야죠. 아닌데 컨디셔너 써야 돼요? 아닌가?
트리트먼트 써야 돼요? 그냥 헤어팩 써야 돼요. 그죠? 자, 우리 이거 보자. 자, 샴푸는 세정의 목적이에요. 어디에 세정? 두피의 세정이 목적이라고 해요. 두피를 세정하고 나면 두 번째로 사용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두피가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다? 모발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모발에 윤기와 부드러움을 주기 위한 조제예요. 그죠? 부드럽게 만들고 손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린스냐, 컨디셔너냐, 트리트먼트냐, 헤어팩이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자, 이 차이는요 다 목적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왜 저게 생겼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간단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미용실에서 샴푸와 린스를 꺼내야 되는데 린스 하나 쓰셔야 돼요 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집에 많다 그러죠? 왜요? 선물 세트하고 받은 거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린스 써야 되잖아. 그죠? 얘들은 대전 방지를 해서 머리가 안 뜨게 만들고 코팅을 살짝 시켜서 윤기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슈퍼에서 파는 린스랑 미용실에 파는 린스랑 대결하면 깨져요. 그죠? 가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권하는 건 린스가 아니라요. 컨디셔닝을 주는 컨디셔너예요. 모발에 회복시키고 조절해주는 컨디셔닝 효과가 있는 린스가 아니라 컨디셔너를 쓰셔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권하는 겁니다. 권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슈퍼 가봐도 린스 잘 없어요. 슈퍼에 딱 진열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린스 안 적혀 있어요. 컨디셔너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슈퍼에도 컨디셔너 다 판매해. 그럼 우리 뭐 판매해야 돼? 우린 트리트먼트를 판매해. 트리트먼트의 뜻은 뭐냐면 치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손상된 머리에 치료 효과까지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헤어팩은 어때요? 자,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채워줄 수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채움을 주고 모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컨디셔너나 린스처럼 발랐다가 조금 있다가 헹구는 게 아니라 바르고 시간을 한참 뒀다가 헹궜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까? 자, 트리트먼트가 지금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면 컨디셔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트리트먼트가 떨어져서 린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써도 돼. 린스 없으면 헤어팩 써도 돼요. 그죠? 얘들은 모발에 부드러움을 주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근데 용도는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가격대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효능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얘들은 모발에 부드러움과 윤기를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얘들은 모발에 도움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두피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두피에 닿이는 게 아니라 모발 끝쪽 손상된 위주를 도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성이 많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두피까지 트리트먼트가 닿으면 두피도 많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또 지성이 또 심하신 분들은 두피에 닿아도 되는 두피 전용 트리트먼트를 또 따로 보내주셔야 되겠죠. 거기에서 일단 샴푸 먼저 권하고 트리트먼트와 헤어팩까지 권할 수 있죠? 샴푸도 한 개가 아니었죠? 두피 타입과 모발 타입을 따로 권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까지 이제 맞춰서 권했습니다. 자, 그리고 샴푸실에서 나와서 이제 밖에서 우리가 케어 제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볼게요. 두피가 안 좋고 모발이 안 좋으신 분한테 샴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샴푸는 두피 위주로 세정을 해야 되고 트리트먼트는 손상된 모발 위주로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부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머리 감는 거 아닙니다. 머리를 숙여서 감으면요. 앞으로 이렇게 감으면 세정도 깨끗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피도 깨끗이 안 씻어요. 그럼 손상된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숙여서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이렇게 헹구고 놔둬요. 머리를 다시 세우면 머리를 다시 뒤집으면 머리가 다 엉켜요. 그러면 두피가 안 좋으신 분이나 모발이 안 좋으신 분, 아니 기본적으로 샴푸는 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스텝 딱 서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샤워할 때 샴푸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샴푸를 할 때도 이렇게 뒤집어서 대충대충 헹구는 게 아니라 딱 서서 샤워 꼭지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에 결대로 헹구셔야 되고요. 트리트먼트도 만약에 컨디셔너 트리트먼트도 모발에 발랐잖아요. 바르고 그냥 주물주물하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것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줘 보세요. 아니 샌들부터 먼저 써보세요.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난 다음에 빗질을 넣어보세요. 샴푸실에서.
트리트먼트를 쓰고 빗질로 결대로 싹 빗질을 해놔놓고 이제 샤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헹굴 때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결대로 헹구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막 흔들어서 헹구는 게 아니라 결대로 흐르는 물에 헹궜을 때 결과가 가장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타올드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물기를 꼭 짜고 타올드라이는 요렇게 두드리면서 해야 되지, 심각하신 분들은 보면 둘둘둘 써서 머리 다 늘어나요. 아무리 좋은 제재를 쓰고 머리 관리하는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서서 샴푸한다. 흐르는 물에 결대로 헹군다. 절대 타올로 모발을 비틀지 않는다. 엉켜있는 머리 과도하게 빗질하지 않는다부터 먼저죠. 그죠? 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쓰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라주고 여러 가지 쓰는 교재들 있죠. 이 교재를 어떻게 권하느냐? 이건 모발의 구조랑 연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발의 구조는 중심부의 모수질, 중간 부분의 모피질, 자, 바깥쪽에 큐티클, 헤어, 모표피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죠? 자, 모수질은 가는 머리에는 없으며 0에서 5%를 차지하고 둥근 세포가 있으며 뭐 비어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기초 때 다 공부하는 거다. 그죠? 근데 시술에는 특별히 관여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시술하고 하는 건 어디에서 시술이 된다? 모피질에서 시술이 돼요. 그죠? 모피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헤어 모표피는 뭔지 아시잖아. 모표피는 영어로 헤어. 이건 이제 손님도 다 알아요. 큐티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피질은 헤어 콜텍스라 그래요. 섬유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피질은 헤어 콜텍스, 모표피는 헤어 큐티클. 큐티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샴푸, 린스만 원래 예전에는 하면 됐어요. 다른 거 바를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권하고 판매할 게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미용실에서 접판되는 게 보면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이 판매가 많이 됐어요. 스타일링 제제가 많이 판매됐다고요. 그러다가 왁스가 나오면서 스타일링 시장은 왁스로 통일이 됐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왁스 말고 에센스라든지 여러 가지 써야 될 게 많아졌어요. 그게 왜 많아졌고 어떻게 권할 건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홈케어 제제가 많아졌는데 에센스가 종류가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 모발의 손상도랑 관계가 돼요. 자, 그러면 모발의 손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채워주고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손상이 되면 바깥쪽에서부터 손상이 되어 들어갈 거니까 큐티클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겠죠. 헤어 큐티클은 모발 바깥쪽에서 모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며 침유성이고 겹구조, 여러 개의 겹의 겹구조를 가지면서 물고기 비늘, 기와장처럼 겹쳐져 있다.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거고, 그죠? 근데 이렇게 큐티클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요. 큐티클 한 장도 3개의 층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큐티클 한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도 막이 하나 있고요. 원래 큐티클 모양과 아래층에도 막이 있답니다. 자, 한 막 한 막 보도록 할게요. 최고 위에 있는 층을 에피큐티클이라 그러는데요. 자, 중간에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엑소큐티클, 아래쪽에 막을 엔도큐티클, 이렇게 큐티클도 3개의 층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맨 위에 에피큐티클은 친유성의 막입니다. 친유성의 막이에요. 자, 맨 아래층에 엔도큐티클은 친수성의 막입니다. 중간에 엑소큐티클은 큐티클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큐티클을 만들고 있는, 실제적인 만들고 있는 거 엑소큐티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발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빗질을 너무 과하게 해요. 그 다음에 틴닝을 잘못 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가부터 떨어지냐면 이 막이 깔혀 나가고 떨어지겠죠. 혹시 커트빗에 틴닝해 보면 뭔가 부럽게 묻어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전엔 스프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스프레이 안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묻어 있어요. 레자에도 보면 허옇게 묻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막이 걸켜서 떨어져 버립니다.
이막이 걸려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막이 친유성막이라 그랬잖아요. 자, 피부에서, 두피에서 나오는 피지가 모발에 잘 머금게 해야 윤기가 잘 나고 반짝반짝해지겠죠. 근데 이막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지를 제대로 머금지 못하겠죠. 그러면 물에 대한 발수성, 물이 왔을 때 저항이 있고 튕겨내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모발은 윤기가 나지 않고 내약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조제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오일제라고 보시면 돼요. 몰칸 오일, 아르간 오일 등등 여러 가지 많으시죠? 얘들이 모발에 윤기 주는 거잖아. 그죠? 이 막이 많이 걸려서 윤기가 안 나는 모발에 쓰는 거다. 자, 엑소큐티클이 깨지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막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와장이 깨져버리면 물이 된다. 그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상이 한번 입어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하면 헤나나 헌척성 모제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아래층에 이 막은 친수성막.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밑에 있는 막은 밑에 피질세포가 이렇게 피질층이 들어있죠. 피질층과 큐티클을 붙이고 있는 막이에요. 그죠? 큐티클과 큐티클을 붙이고 있는 막이라고요. 이 막이 찢어지면 첫 번째 큐티클이 덜 뜨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막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제가 너무 쉽게 들어가겠죠. 엔도큐티클이 살아있는 데는 조제가 이 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천천히 들어갈 건데 이 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폼제나 에너지를 바르면 쉽게 너무 빨리 들어갈 거고 유실 현상도 세정을 할 때 쉽게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여기를 보강해주는 조제가 뭐냐? 우리가 쓰는 에센스라고요. CMC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CMC나 에센스가 어디를 보강해주는 거냐? 큐티클층의 아래층을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발이 윤기만 좀 안 나면 오일 젤만 하나 바르시면 된다고요. 근데 큐티클도 조금 일어나고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에센스를 쓰게 됐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가면 그냥 추레이가 있으면, 작업 추레이가 있으면 원장님 머리 좀 바를게요 하고 딱 쥐면요 다 왁스였어. 깡통에 들었던 튜브에 들었던 모든 쥐면 다 왁스였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쥐면 왁스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막 뒤져야 돼. 에센스도 있고 왁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걸 골라야 되죠. 그때부터 모발의 손상도가 심해지니까 얘들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모피질을 보도록 할게요. 헤어 콜텍스. 자, 모피질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자, 모피질은 피질세포와 간층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피질세포 부분은 모발의 기둥과 뼈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간축물질, 간축물질 하는 대부분은 여기는 뭐냐면 중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헤어 콜텍스라 그랬죠. 간축물질보다 더 있어 보이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전문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 키아누 리브스의 주연 매트릭스가 저 간축물질을 뜻하죠. 그래서 자 봐요. 모피질층에 간축물질이 빠졌다 봐요. 헤어 콜텍스층에 매트릭스 성분 중에 용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처럼 보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도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피질세포 부분은 이런 고분자가 결정경력, 고분자, 균일한 배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균일한 배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저분자, 비결정경력, 불균일한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적은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파마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피질세포가 있으면 시팅 결합이 끊어져 있고 이 결합을 끊어서 다시 바꿔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발을 녹여도 기둥과 뼈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건물을 때려 부셔도요 철근은 남아있어요. 둥글둥글하게. 모발을 완전히 녹여버려도요, 완전히 녹여고 분해를 시켜도 여기 부분은, 이 피질세포 부분은 안 남고 끝까지 있다고요.
조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조제에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단단한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작업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간척물질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간척물질 속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첫 번째로 만들어져 있는 건 케라틴 단백질이죠. 그죠? 여긴 고분자의 케라틴이라면 여긴 저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여기도 만들어져 있는 건 케라틴이에요. 여기 케라틴은 새끼줄이라고 보자고요. 짚을 가지고 새끼줄을 달달 꼬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짚 그대로, 짚섭이에요. 얘들은 땡기면 아주 강도도 있고 단단해져 있죠. 근데 얘들은 어때요? 푹신푹신하고 던지면 난리도 나고 그냥 푹신푹신하잖아. 그죠? 실제적으로 파마 일어나는 건 새끼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짚의 뭉치가 바뀌어서 웨이브가 만들어지고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NMF라고 합니다. 자, NMF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천연 보습 인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모발의 촉촉함, 보습력을 결정하는 부분이겠죠. 자,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멜라닌. 멜라닌은 뭐죠? 모발의 색깔을 가지는 색소 단백질이다. 그죠? 네 번째, 약간의 유분. 다섯 번째, 미세원소. 자, 얘들을 그냥 어떤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발을 만드는 5가지 요소는 단백질, 수분, 색소, 지질, 미네랄.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발이 손상된다. 바깥쪽에서부터 큐티클이 떨어지고 윤기가 안 나다가 피질층이 손상이 되고 큐티클이 깨져버리고 하면 여기에 탈색 염색을 하고 과도하게 자극을 주다 보면 피질층에도 손상이 오기 시작하겠죠. 피질층에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분, 아니 일부러 손상시키는 부분은 어디냐면 멜라닌 부분이겠죠. 우리가 염색을 한다는 건 저 멜라닌을 파괴시켜가면서 색깔을 밝게 만들어주는 디자인 컬러 염색. 그 다음에 저 멜라닌이 없어서 흰머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멜라닌을 채워주는 세치 커버 염색. 이 두 가지의 염색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염색은 원리는 똑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멜라닌을 일부러 깨주는 거와 멜라닌을 채워주는 거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컬러 염색이랑 관여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얘를 제외하고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손상이 있고 쉽게 있는 부분은 이 보습인자 쪽이에요. 그래서 보습력이 떨어진다.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고 중화를 오버하다 보면 산화제에 의한 손상, 모발이 푸석해진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먼저 손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발이 보습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수분을 채워줘야 되겠죠. 모발에 수분을 채워주는 조제 뭐예요? 에센스 중에 어떤 에센스? 수분 에센스. 얘는 여기 NMF를 보강해주는 조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정에 의해서 여기 있는 피질 세포들이 빠져나가면 다공성이라 그랬다. 그죠? 샴푸를 많이 하고 속이 비어버리는 다공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케라틴을 채워줘야 되겠죠. 우리가 작업할 때 채워주는 게 PPT예요. 그리고 홈케어에서 쓰는 것 중에 딱딱함을 주는 케라틴 조제들 있죠? 그 부분은 여기를 채워주는 조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발의 구조와 보강해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샴푸실에서 두피 타입과 모발 타입에 맞춰서 쓰고 그 다음에 컨디셔너와 헤어팩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작업을 손님이 처음에 바르셔야 될 게 뭘까? 손상이 심한 분이에요. 속에서부터 채워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그죠? 타월 드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쓸 게 수분 에센스, NMF를 보강하는 수분 에센스를 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분 에센스를 도포하고 끝쪽에 다공성이 심한 부분에 케라틴 제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케라틴 제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수분을 건조하고 난 다음에 자, 에센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윤기를 줄 수 있는 오일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제제까지 들어가겠죠.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드라이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스타일링은? 여기에 드라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드라이가 들어가야 돼요. 오일을 쓰고 드라이를 하다 보면,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
오일 제제가 듬뿍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직기, 아이론기, 드라이기를 쓰다 보면 머리가 잘못하면 튀겨져요. 그래서 열보호제 개념의 에센스까지만 쓰시고 스타일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일 젤을 도포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홈케어 제제 지금 몇 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샴푸 2개, 린스 2개, 수분 에센스, 케라틴, 에센스, 오일 한 더 있죠. 스타일링 제제까지 있잖아요. 그럼 몇 개예요? 모르겠어요. 자, 근데 무조건 이렇게 다 보내주셔야 된다는 아니죠. 그죠? 모발이 손상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손님한테 필요한 만큼 제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홈케어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홈케어 말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상된 모발이에요. 그러면 간척물질, 여기를 채워줄 수 있는 조제가 뭘까요? 간척물질, 여기를 모피질층을 채워줄 수 있는 조제. 모피질층의 간척물질이랑 가장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클리닉제예요. 클리닉제의 목적은 뭐냐면 속에 비어있는 간척물질을 모피질층을 채워주는 게 목적이죠. 가장 유사하게. 그래서 클리닉제의 앞단계, 만약에 원클리닉이면 한 단계 클리닉이면 여기를 많이 채워주는 조제겠죠. 근데 만약에 2단계다. 첫 단계는 여기를 채워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여기 큐티클을 채워주면서 윤기와 유지력을 주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클리닉의 앞단계 쪽은 모피질층을 채우는 거고요. 클리닉의 마지막 단계 쪽은 여기를 큐티클을 보강해서 유지와 윤기를 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간단하죠? 그러면 클리닉이 3단계 쓰세요?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뭐를 들어가냐면 부드러움을 주는 조제나 아니면 강도를 주는, 탄력을 주는 조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단계죠. 근데 보통 강도를 주는 건요, 앞에 안 들어가고, 뒤에, 중간에 안 들어가고, 앞쪽에 들어가요. 강도를 주는 걸 쓰고, 간척물질을 채우는 거 쓰고, 부드러움을 주는 거 쓰고, 윤기를 주는 거 쓰고. 그러면 4단계죠. 여기서 보통 단계가 더 늘어가면, 여기에 전용 샴푸와 뭐 이렇게 맞춰가면서 5단계, 6단계 이렇게 늘려가는데, 그 내가 쓰는 클리닉의 단계가 몇 단계고, 그 각각의 조제가 원하는 게 어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클리닉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가, 계산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앞 단계에 채워주는, 여기에 보면 보통 크림 타입이나 좀 뻑뻑한 조제일 거예요. 여기는 유분기가 많이 도는 조제죠? 중간에 뿌리는 조제가 부드러움을 주는 건지 강도를 주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활용해 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클리닉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발의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머리가 모모세포에서 요렇게 만들어져 나온다, 그죠? 요렇게 만들어서 피질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모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는 제가 이런 설명했죠. 모피질층이 이렇게 있으면 실팅 계란이 만들어져 있고 얘들이 바뀌면서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 분자의 케라틴들의 뭉치가 바뀐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낭에서 모발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동글동글하게 요렇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모모세포가 만들어져요. 모발에 만드는 원래 세포. 그러다가 요 중간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요렇게 멜라노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합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건 모모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멜라닌을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중간 부위 여기는 세포가 안 만들어져. 제대로 안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는 모수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질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모피질층을 만들겠죠. 그리고 외곽청 이쪽에서는 친유성의 모모세포를 만들면서 여기가 큐티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는 세포들이
모발이 이렇게 만들면서 모낭을 빠져나오면서 밑에보다 위에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모낭이 이렇게 좁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좁아지면 둥그렇던 피질세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길쭉하게 바뀐다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멜라닌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뭐가 있어요? 큐티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모발의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모발의 구조를 설명할 때 요즘에 많이 예를 드는 게 오렌지예요. 귤이에요. 동그란 게 아니라 이게 긴 거야, 긴 거. 자, 그러면 봐요. 오렌지를 많은 수분으로 닦아보셨어요? 옷으로 이렇게 수분으로 싹 닦으면 바짝바짝거리죠. 왜요? 왁스층이 있어요. 기름층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엔도 큐티클이에요. 맨 바깥층에 막. 근데 그게 긁히고 떨어지면 지키면 거기가 굼기 시작하죠. 에피큐티클이 떨어져 나오고 나면 큐티클이 손상이 쉽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엑소 큐티클이 귤을 매일 머리에 풍덩풍덩 담갔다가 또 말렸다가 다음날 또 풍덩풍덩 하니까 물이 자꾸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점점 골물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귤 원래의 껍질은 뭐냐면 엑소큐티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껍질을 까볼까요? 그러면 껍질 안쪽에 하얀 껍질 있죠? 엔도큐티클. 그 다음에 귤의 중간은 비어있다. 그죠? 모수질. 그 다음에 피질세포가 안에 과육이 꽉 차있죠? 과육 어떻게 생겨있어요? 이렇게 생겨있다고요. 맞죠? 오렌지 과육이 이렇게 생겨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씨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멜라닌. 맞죠? 이렇게 보면 이제 모발의 구조가 쉽게 이해되겠죠? 중간에 비어있고 피질세포가 꽉 차 있는데 중간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껍질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모발이 손상된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껍질이 떨어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연화를 강하게 보고 열 처리를 많이 하면 모발이 손상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귤을 주물딱주물딱 끓여요.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엔 조용히 까면 과육이 예쁘게 있는데 주물렀던 건요? 이게 터지죠. 과육이 터지잖아. 피질세포가 터지잖아. 모발의 손상에 피질세포가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머리를 감아서 애들이 쓸려나가고 빠져나가 버리죠. 다공성.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모발이 손상돼서 아까 채워주는 걸 설명했고요. 이제 펌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펌이라는 거, 우리가 파는 파마, 매직 이런 건 어떤 뜻이냐면요. 시팅 결합을 끊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피질세포의 배열이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돌려주는 게 피질세포의 배열을 바꾸는 게 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피질세포에 배열이 있냐고요? 볼게요. 제가 머리를 매일 이렇게 넘긴다고 볼게요. 그러면 피질층의 배열이 이렇게 나 있겠죠? 가르마가 이렇게 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갑자기 반대로 넘겨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넘어가려고 하고 막 끝쪽이 뒤집어지고 돌아가죠. 근데 항상 이쪽으로 드라이하고 계속 스타일링을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1, 2주가 지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길이 새로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 있던 배열이 계속 이쪽으로 돌리니까 천천히 배열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근데 약품을 써서 배열을 확 흩어졌다가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게 뭐다? 파마다. 간단하죠? 곱슬머리는 뭐냐면 이쪽은 단단하게 뭉쳐있어. 이쪽엔 덜 뭉쳤어. 느슨해. 그러니까 머리가 틀어지고 막 거칠고 이렇죠. 이 뭉쳐있는 걸 풀어서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매직 스트레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터지고 빠져나가는 건 유실이고 손상이죠. 자, 이제 봐봐요. 모발에 파마를 걸기 쉬운 머리가 파마를 걸기 어려운 머리의 차이는 뭐예요? 파마가 잘 걸리는 머리가 있고 파마가 잘 안 걸리는 모발이 있어요. 어떤 머리가 파마 걸기 쉬워요? 웨이브 걸기. 어떤 머리가 웨이브 걸기 어려워? 쎄. 파마 걸기 쉬운 머리. 그죠? 그러면 어려운 머리는? 그죠?
봐봐요. 모발이 이렇게 굵으면 피질세포가 크고 많죠. 배열 바꾸기가 되게 쉽다고요. 근데 요런 머리. 그러면 피질세포가 훨씬 적게 만들어져 있고 적은 피질세포가 있고 피질세포의 양도 훨씬 적죠. 이건 배열을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잘 안 바뀐다. 배열을 바꿔놔도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원장님들이 이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모발의 손상도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피질세포의 크기, 굵기, 굵은 경우는 웨이브는 너무너무 쉽게 걸린다. 근데 가늘고 질긴 머리는 웨이브 걸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웨이브 걸 수 없는 머리가 있어요. 피질세포가 다 터져버립니다. 손상이 워낙 심해서 탈색 염색이 심해서 열처리가 심해서 피질세포가 터져버리고 아예 없으면 웨이브 걸 수 있다 없다? 때려 죽여도 못 끈다. 근데 막 엉망이고 난리 나더라도 만져봤는데 피질세포가 안에 남아있어요. 웨이브는 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는 연모 계열은요, 컬을 걸어내는 걸 주목적으로 가지세요. 그리고 볼륨감을 원하신다고. 머리가 봉실봉실 살아나고 웨이브가 당글당글한 걸 원하신다고. 근데 이 모발은 웨이브는 무조건 나와요. 근데 볼륨 살면 어때요? 머리 숱도 많고 굵다 보니까 이분들은 뜨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곱슬기도 다 있고. 이분들은 뭐를 원하시느냐? 차분함, 결,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매직 이런 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굵은 머리는 왜냐면 큐티클도 워낙 두껍고 거칠어요.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푸석푸석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큐티클이 워낙 가늘고 촘촘하게 있어서 결의 문제는 별로 없지만 웨이브의 문제